영국의 청교도들이 첫 발을 내디딘 것에서 시작한 미국의 건국 역사. 이제 그 여정은 세일럼을 거쳐 보스턴으로 향합니다. 버몬트주의 브래틀버로에서 다시 동쪽으로 작은 도시 세일럼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미국 역사에서 마녀 재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명성 때문인지 도시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듯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바람은 굉장히 차지만 진짜 하늘이 청명하거든요. 그렇지만 17세기 이곳은 이런 분위기의 도시가 아니었죠. 정말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으로 암울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동상이 미국이 자랑하는 나다니엘 호손, 우리한테는 주홍 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 바로 이 도시 출신입니다. 미국 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너세니얼 호손은 이곳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를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썼죠. 그와 함께 마녀의 도시로 기억되는 이곳엔 17, 18세기의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엔 마녀 재판의 현장을 말해주는 장소도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매사추세츠 주의 세일럼에 있는 마녀의 집입니다. 위치하우스라고 써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녀가 살았던 집은 아니고 1692년에 그 마녀의 광풍이 불 때 굉장히 중요한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야, 지금 바로 이 집 현관에 장식되어 있는 이 인형하고 이런 신발 조각들이 그 1692년 마녀 사냥이 일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집에서 발견된 그 사람을 마녀라고 몰아갈 수 있는 증거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마을의 소녀들이 갑자기 일으킨 발작을 마녀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시작된 마녀 사냥. 마녀의 여부를 가리는 이 재판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데요. 1692년 5월부터 10월까지 185명을 체포해 19명이 교수형을 당하는 등 모두 25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죠.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 이 서류에 재판관들이 사인을 했는데 보시면 이 집주인인 조나단 코인이 있고 그 위에 존 호손이라고 하는 사인이 보이거든요. 이 존 호손이 바로 주홍 글자의 그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고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 마녀 재판의 주요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게 항상 죄의식이었어요. 이게 평생 본인이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것,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제 마녀 재판의 재판관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속죄의 마음으로 그 주홍 글자를 썼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사실 이 마녀 재판은 중세 유럽에서 이단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이것까지 오게 된 청교도들이 또다시 자행한 종교적 탄압.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사회가 왜 자유의 세계를, 자유의 사상을 가지게 됐느냐. 이런 종교 재판들과 마녀 사냥이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과 지식인들한테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로 돌아가자고 하는 근본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청교도주의가 쇠퇴하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어떤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역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자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걷다 보면 여전히 그 악명 높았던 마녀 재판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곳 이렇게 마녀의 도시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세일럼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듭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 공간이 1692년 그 마녀 재판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 공간입니다. 1992년에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이 있고 나서 300년 뒤에 그 당시에 이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이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제 세일럼 사람들의 소망 이런 것을 담아서 이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호선이 말했던 우리 역사에서 기록하기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사건인 마녀 재판. 이곳에서 그 역사의 교훈을 다시 새겨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 신대륙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그들은 본격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추진해 마침내 18세기 중엽까지 13개 주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민지로서 발전한 신대륙 미국은 점차 본국인 영국과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독립혁명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이 바로 미국 독립혁명을 이끈 도시입니다. 보스턴 도시 중심엔 붉은 선으로 표시된 프리덤 트레일, 즉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미국 독립의 주요 역사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스턴에 있는 프리덤 트레일은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향한 투쟁, 그 사건을 계기로 전후에 일어났던 아주 다양한 뭐랄까요, 분쟁이랄까요, 그런 계기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이동하기 쉽게 한 줄로 쭉 엮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 독립전쟁 초기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황금돔이 어떻게 보면 이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보스턴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1798년 완성된 이곳은 보스턴 출신의 건축가 찰스 불핀치가 설계한 것인데요. 이후 이 중앙돔이 미국 의사당 건물의 전형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프리덤 트레일은 미국의 자유와 독립, 새 국가에 대한 희망이 이어져 있죠. 그 길에서 저는 미국 독립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현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티파티가 열렸던 그 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바로 저 배 위에서 차를 이 바다에다가 던지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보스턴 티파티의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8세기에 이 작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런던에서.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 12월에 몇몇 보스턴 시민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에 난입해 차상자를 바다에 내던진 사건입니다. 이곳에 있던 세 척의 영국 무역선에는 총 342개의 차상자가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영국의 과도한 세금에 항의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대한 목표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출발은 굉장히 작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세금 문제죠. 18세기 내내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두고 전 세계에서 경쟁을 벌여요. 결국은 영국이 승리를 거두지만 큰 빚을 지게 되죠.
그 빚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영국 정부는 이곳 식민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호가 나옵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결국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식민지 사람들이 저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바로 이곳 보스턴 항구에서 바로 이 배에서 차를 바다에 던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로써 미국 독립혁명의 불을 지핀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희한테 퍼포먼스를 재현해 주실 분들입니다. Nice to meet you. Hello, sir. Yeah. Well met. Mr. Welcome Captain. aboard. Well met. Welcome aboard the Yes. Brig Beaver. Yeah. My name is David Bradley. I'm glad to have you here tonight. Are you ready to toss off this yoke of English tyranny? eh? Yeah. Well, this I'm ready. Yes. You're going to help us destroy the tea, eh? Yeah. Excellent. Well, it's very heavy, so be very careful. Oh, really? I've got some of my friends here, of course, Mr. Stevens, Mr. Hicks, to help us destroy some of this tea and toss off the yoke of English oppression, eh? Friends, how are we destroying and give a drink of tea to the fishes, eh? Huzzah! 지금 이분들이 티를 던지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장난삼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분노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근데 이분들한테 그런 게 느껴지네요. 저도 한번 같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Oh, come on, help us out there. Very well. Ready? On the count of 3. 1, 2, 3. Over the sun. Well done, well done.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아, 감동적이지 않나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정말로 모든 시민사회 혁명의 원천이 되는 이 구호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걸 들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색다른데요. Excellent. Thank you, sir.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eh? 와, 이곳에선 한 가지 체험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그 보스턴 티 파티가 열렸던 그 장소 2층에 만들어진 작은 티룸이거든요. 역사적이었던 그날 바다에 버려졌던 5가지 티를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맛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날 밤 보스턴 시민들의 티파티가 있었던 보스턴 항구는 사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이렇게 한적해 보이지만 뭐랄까요, 1770년대 미국이 독립혁명을 일으키던 그 당시만 해도 런던으로부터 공수해오던 수많은 차들이 쌓이던 가장 중요한 선착장이었죠. 단순한 기호식품이었던 차가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일까요? 근데 미국이 혁명을 일으키던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향신료만큼이나 귀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거의 매일같이 마시던 그런 일상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영국 정부가 이 차를 수입하는 동인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인들의 일상 속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차를 버리는 보스턴 티파티로 이게 뭐랄까요, 저항의 어떤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원을 따져보면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제국이 미국에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 반대하는 의미로 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커피 산업이 미국에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참 하나의 기호품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맛도 있고요. 보스턴은 자유를 향한 투쟁, 그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스턴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스턴이 낳은 가장 유명한 인물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한데요. 올해가 마침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Nice to meet you. Thank you very much. To meet you as well. 이곳은 1914년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지 패트릭 케네디가 구입한 집으로 케네디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태어난 방입니다. 지금 이 두 침대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침대가 정말 오리지널 침대고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1917년에 바로 이 침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침대는 이렇게 작은데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맨 윗줄이 지금 케네디보다 2살 위였던 형, 조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JFK의 사진들입니다. 구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를 대통령으로 키운 건 바로 그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입니다. 로즈 여사는 아이들의 독서와 토론을 중시했는데요. 케네디는 특히 아서함과 원탁의 기사들 같은 모험담을 즐겨 읽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상과 꿈이 있고 뭔가 정말 그 성배를 찾아가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케네디가 정말 이상적인 정치가였거든요. 현실 속에서 이상을 꿈꾸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린 시절에 이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상상력과 이상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 어머니의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 정치계에서도 유명하기로 소문난 케네디가 뒤에는 어머니 로즈 여사의 열정적인 교육이 있었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이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하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 작은 화장실 안에 어떻게 보면 20세기 최첨단의 시설들이 다 있어요. 이 정말 수세식 변기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욕실에다가 라지에이터까지.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최첨단 문명이 이 화장실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00년 전에. 결국 케네디라는 사람이 20세기 미국의 국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1세대 때 태어나서 그 부와 어떻게 보면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 국가와 문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맞서서 인류의 어떤 자유, 문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 태어난 곳에서 좀 느껴집니다. 당시 미국의 풍요로운 환경과 부모님의 열성적인 교육을 통해 케네디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케네디 집을 둘러보니까 케네디가 얼마나 부유한 가운데 현대적 물질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자랐나라는 게 잘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왜 2017년에 케네디일까? 어떻게 보면 케네디가 대통령을 하던 1960년대 초반은 미국이 케네디의 입을 통해서 자유를 얘기하고 세계의 인권과 진보를 얘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오늘날의 미국은 Only America, 미국만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번영과 일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그만큼 미국이 변했다는 거죠. 문제는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다 변해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케네디가 얘기했던 뉴 프론티어, 인류는 다시 뉴 프론티어에 섰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유를 향한 갈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개척정신, 이것이 여전히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갑니다.
와, 여기 바로 로키 스텝이 있네요.